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이며 혼인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미취학 어린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4.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위생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어른보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서 길게는 나흘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약을 섭취해도 어른보다 카페인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저하시켜 성장에 치명적인 만큼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초코우유, 다크 초콜릿의 섭취를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34,300명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9월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9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7,800건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0만 5,900건으로 연간 혼인 건수 30만 건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4.7세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의 한 교육업체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4.3%는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과목 수는 평균 3.2개였고 사교육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6분가량이었습니다. 취학 전 자녀의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매달 평균 25만 8천 원 정도였는데 그중 영어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혈액 부족난을 겪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공공기관 직원도 헌혈을 하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혈액 보유 일수는 4.21분으로 적정인 5일분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전체 헌혈자의 77%는 10대에서 2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자 수가 많은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혈액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나면 단일이나 하루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헌혈 공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장년층 헌혈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국은 공공기관에 적용한 후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헌혈 공가 제도는 이미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해 권장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정서상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 헌혈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헌혈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헌혈 후 건강이 염려되고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헌혈 휴가 정책이 확정되면 전국 320여 곳의 임직원 29만 6천 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과 폐렴 또는 기관지염의 원인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유행성 위장염인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이 이번 달부터 본격 발생한다며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독감은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당국은 1월쯤 유행주의보를 내리고 노인과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폐렴과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이 집중됩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면서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가계의 돈줄을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능력 내에서만 받고 바로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통 시공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집단 대출은 개인 신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공고되는 아파트 분양부터는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등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원금을 매년 30분의 1 이상씩 나눠 갚아야 합니다.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도 내년부터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 여신 이 리스크 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DSR을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경우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불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특성상 발견 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신약으로 쓸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수 양승훈 박사팀은 네크로스타틴1이라는 화학 물질이 쥐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쥐에게 이 물질을 석 달간 주사하자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즉 치매를 일으키는 두 단백질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쥐의 뇌세포가 죽지 않았고 인지 기능도 개선됐습니다. 게다가 연구진이 찾은 물질은 치매를 일으키는 두 단백질의 이상 현상을 동시에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각각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 후보 물질은 개발됐지만 두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은 국내 사망 원인 1위여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데 보건당국이 각 지역별 암 발생 통계, 즉 암 발생 지도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암 종류마다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각각 달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각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군구별 암 발생률은 암 종류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갑상선 암으로 전남 여수가 최저치의 14.5배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가 큰 암은 담낭 및 담도암, 전립선 암이었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갑상선암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 대부분, 또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갑상선암 발생률은 검진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검진 활성화, 또 의료기술에 따른 과잉 진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검진 활성화로 발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암은 유방암. 서울, 강남, 서초,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5년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여성의 경우 초경 시작은 빠른데 출산율은 낮으며 고령 출산이 많은 등 유방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큰 편이 아니지만 한국인이 잘 걸리는 위암과 대장암, 폐암도 특정 지역에서 빈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를 통해 암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령 가난 예방을 위해 경남, 전남 지역 주민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암의 위험 요인인 B형과 C형 간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난치병 환자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보고 싶은 스타를 만나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작은 체구로 꿋꿋하게 항암 치료를 견뎌낸 김현우 양의 공주가 되고 싶다던 소원이 지난해 9월 이루어졌습니다. 연우는 궁전에서 잘생긴 왕자님과 파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퍼레이드 차에 올라 사람들을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2년 전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가 돼 레디꼬를 부른 김은서 양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이 되살아납니다. 엘사가 돼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신 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린 게 뿌듯했어요. 난치병 아동의 소원 성취를 돕는 메이커위시 재단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81%의 부모가 소원 성취 후 아이들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4%의 부모는 소원 성취가 치료 과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애에 그렇게 기쁜 얼굴은 처음 봅니다.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이런 맛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 성취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소원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와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진전이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11.7배에 달하는 최저와 최고 단계의 요율 차이를 3배로 줄이는 개편안 3개를 내놨습니다. 3가지 안 중 가장 유력한 절충안인 4만을 기준으로 보면 필수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 구간을 3개로 나눴습니다. 특히 최고 요율인 400kWh 이상 썼을 때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80.6원으로 기존보다 430원가량 저렴합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4인 도시가구의 봄, 가을 평균 전력 소비량 342kWh에 추가로 여름철 에어컨을 8시간 썼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32만 원이 넘던 전기요금은 17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월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늘렸고 냉난방을 장시간 할 수밖에 없는 출산가구도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찜통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질해 최대 20%까지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개 안 중 어떤 게 선정되더라도 평균 요금이 기존보다 11%가량 줄어들고 전체 요금 인하 폭은 1조 2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 이상 쓰는 가구에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3일 2016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동규 특허청장,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자사 조혜진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하고 시장성이 크면 유통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물건들을 찾아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발명한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도 시작을 창업을 하거나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자신의 경제성을 증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의 아이디어로 생활을 창조하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심사위원 현장 심사와 온라인에서 사전 시식은 네티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는데요.
육아방송 특별상으로 주부 윤수아 씨가 발명한 수도꼭지 레버 고정 장치 맘스맘이 수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열탕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세면대 레버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를 발명해 국무총리상과 육아방송 특별상 등 2관왕을 발휘해 올랐는데요. 무엇보다 유아동 부분에서 상을 타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상은 오늘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무총리상을 탈 수 있어서 저는 지금 2관왕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주부 김정아 씨가 발명한 속 시원한 세면기가 대상인 대통령상과 1,000만 원의 발명 장려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나눴습니다. 머리카락이 뭉쳐 막히던 화장실 세면기의 배수 물기를 조절해 머리카락이 세면기에 걸리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흘러나가게 도와주는 발명품입니다. 대통령 수상을 받을 줄 정말 꿈에도 예상을 못했고요. 정말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까지 다 꼽혀주는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디어가 빛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라서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정과 노력이 식지만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이런 결과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생활 발명 코리아 행사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유리한 생활 발명을 발굴하고 지원해 창조 경제 활동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알아둘 임신 전 몸 관리 방법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강월구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를 들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오늘은 육아와 부부 사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나 태도, 인성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는 파란색, 또 여자아이는 분홍색의 옷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고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놓아서 선택의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홍색이 더 잘 어울리는 남자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자아이가 파란색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의 선택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여자는 어떠어떠하다, 또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든가 남자는 이래야 한다 와 같은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의 가사 분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육아와 가정일은 엄마, 즉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맞벌이 가구는 약 52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맞벌이 비율이 높습니다. 더욱이 여성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요리, 청소, 빨래 등 가사일에 대해 남성보다 더 타고난 재능이 있다거나 또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남성이 육아와 가사 참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성 여러분의 지혜 또한 필요한데요. 우선은 남성이 더 잘하고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책망보다는 고맙다, 애썼다,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가사 분담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 탄생시킨 생명을 키워내는 육아는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집안일도 부부가 함께함으로써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한다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거나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할 때 또는 지속적으로 등원을 거부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어린이집을 옮길 시기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적응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